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날은 우리가 조금 금계혈약이나 한의학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범위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서 다른 시각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철학이 또는 물리학이 생물이 어떤 화학이 한의학의 영역과 과연 관계가 없느냐? 아니죠.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구조주의 언어학이라고 하면 저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글을 쓰면서 물론 제가 20대에 이제 이 구조주의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20살, 19살 때 개똥 철학에 조금 빠져가지고서, 개똥 철학에 빠져가지고, 이런 생각에 있었다가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그리고 글을 쓰기 전에 또 30대 초반에 제가 용수보살의 중론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한 2년, 3년. 그걸 보니까 또 완전히, 물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불교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반야심경도 다 외웠어요. 그거는 학교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욕도 해가면서 외우고 막 그랬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줬어요. 반야심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용수보살의 역사적인 어떠한 어떤 중요한 중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조금 역사 시간에 배웠지만은 제가 30대 초반에 중론을 읽고 또는 그리고 나서 금강경을 읽고 언어의 문제점. 자, 결국 부처도 이 언어의 이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면 서양 철학자들은 과연 이 언어가 주는 문자라든가 어떤 표현이 주는 한계성을 몰랐을까요? 대표적으로 소시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서부터 한 100여 년 전 사람인데 스위스 학자였는데 이분은 글을 남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나와 있는 어떠한 저술서는 이분들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강의록을 모아가지고서 세상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르는 뭐를 얘기했던 분이냐면은, 물론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초보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가운데 실수라든가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결국은 현상이라고 하는 것,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은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표현할 수가 없다. 어떠한 것을 표현하는 순간 현상을 왜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말한 게 뭐냐면은 이 언어 연구 방법론을 말했는데 여기서 이게 참 중요한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걸 귀담아 들어야 돼요. 언어는 하나의 체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체계라 그랬어요, 체계. 체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문법 요소보다는 요소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되어진다. 이것이 제가 중경서 한 20년 전에 글을 쓰면서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중간에 이제 기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조금 검색을 하면서 이것이 가장 내가 알고 싶어 했던 글이라는 것을 이제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상은 언어로서 문자로서 결국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결국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문자나 언어를 통해 가지고서. 이 문자는 뭐냐? 결국은 이 언어와 문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의 약속.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약속과 신뢰.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문자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의 약속한 거거든요. 이거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것도 있고 새로운 용어들도 있고 시대에 따라서 만들어주는 용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기호를 통해서 약속한 거예요. 하나의 기호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만이 알고 있는 언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가만 알고 있는 언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은 책 가운데 그 부처가 깨닫고 나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부처가 고민을 했다. 자기가 깨달은 이것을 결국은 말로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연기론 같은 경우는 기존에 힌두교에서 없었다는 개념이에요. 이 연기론 자체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새로운 세계를 자기의 용어로서 언어로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수천 년 동안 누적이 되면서 우리는 불교를 공부할 때 그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는 어떠한 그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요소 간의 관계를 통해서, 마찬가지 증상 하나는 증우라고 하는 큰 체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증상 하나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증상 간의 증우 속에서 그 증상이 병세의 관점이냐 병동의 관점이냐를 통해서 우리는 파악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표현이 재밌어서 이해도 빠르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 빼어납니다. 우수하다. 참 좋은 말이죠. 이것도 좋은 말이고. 미, 참 좋은 말이죠. 아름답다. 양, 이거 좋은 말이죠. 가, 그런데도 괜찮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자, 단독적인 개념에서 수, 우, 미, 양가는 모두 좋은 뜻이지만 수, 우, 미, 양가라는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세대는 정말로 진짜 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은 아주 진짜 성적표 보면은 가관이죠. 그냥 잘해야 우고 미, 양이 그냥 수두로 하죠. 그냥 철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보니까 이 용어 하나하나는 정말 좋은 말이더라고요. 자,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가서 하면은 부모님한테 매맞기 십상이죠. 양가 나오면은. 자, 이것이 단독적인 개념에서 수미 양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구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했을 때 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의학적에서 천식이라는 예를 하나 보자. 천식. 어떤 환자가 천식으로 왔어요. 자,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동의보감에서 또는 의학입문을 하는 사람은 또 의학입문에서 천식 차트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수많은 증상들을 다 본다고. 왜? 천식이라고 하는 증상은 하나인데 약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무한이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병근이 천식에 있는 게 아니라 땀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이 일종의 병증이면서 병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으로 인해서 천식이 유발되어진다.
기가 막히게 잘 쓴 거죠. 중경에. 중경은 이런 식으로 글을 썼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것도 이게 구조주의적으로 되어 있다. 자, 하나의 증상.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무한도 하나의 증상이고 천식도 하나의 증상이죠. 여기에 발열도 있을 수도 있고 오한도 있을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럼 마항탕을 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한도 없는데 복만이천에 배에 가스가 빵빵하면서 천식이 있다. 이럴 때는 이거는 이제 마항탕을 쓴다. 이럴 때는 어떻게 쓰죠? 대승기탕을 쓰죠. 대승기탕을 쓰죠. 바뀌었잖아요. 흉욕고만하면서 복진했던 흉욕고만하게 천심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오한보다는 발열 오한이 있다. 한열 왕래가 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소셔탕을 쓰죠. 어떤 사람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보니까 아랫배가 빵빵하고 손으로 누르니까 통증을 호소하고 굉장히 그런데 호흡곤란이 있다. 이럴 때는 도액승기탕을 쓴다던가. 네. 어떤 사람은 보니까 숨이 차는데 복부를 눌러보니까 배꼽 주위로 그냥 막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수기 상충위에서 천식하는 거니까 뭐 영계감조탕이라든가 영계 출감탕이나 영계 감초탕이라든가 이런 걸 쓸 수가 있죠. 또는 후세방하면은 사군자탕류도 쓸 수가 있죠. 사군자탕에다가 뭐 반화라든가 계지를 많이 집어넣어서 쓸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소변 분리하면서 갈증도 있고 천식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럴 때는 오룡산을 쓸 수가 있죠. 네. 이게 알게 모르게 중경서하고 금계유략의 우리가 처방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은 이렇게 되려면은 구조를 갖추려면은 증후의 관점에서 증후론 관점에서 글을 써야지만이 이와 같은 구조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던 거예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보시면 잘 알겠지만은 오한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이와 같은 하찮은 증상을 어떨 때는 발열 오한하면서 계지탕이나 마항탕을 쓰는데 어떨 때는 수족이 걸랭하면서 오한이 있을 때는 마항탕을 쓰는 게 아니라 사역탕류를 써야 되잖아요. 이 오한이. 그러니까 이 오한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증상이 어떠한 구조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소변분리도 마찬가지고. 어떨 때는 소변분리 하는데 오룡산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진무탕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팔명하는 계통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야말로 백호탕이라든가 황량해동탕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경서 같은 경우는 증상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증상이 그렇게 특이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증상들에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상을 배열하는 방식에 의해 가지고서 그게 바로 구조죠. 예, 증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어떠한 그 틀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이 말 같기도 하고 저 말이 뭐 증상 몇 개 없는데 아주 계속해서 두통도 마찬가지죠. 두통 똑같습니다. 두통이 어느 구조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태양병이 될 수도 있고 양명병이 될 수도 있고 소양병이 될 수도 있고 소음병이 될 수도 있고 태음병이 될 수도 있고 거름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경서와 금계유략 조문 가운데 처방에 관계된 증상들을 봤을 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특이한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게 바로 굉장히 뛰어나게 글쓰기를 잘했다. 뛰어난 글이다. 예. 이게 후세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은 추론적인 거,
관념적인 어떠한 병인 개념으로서 예를 들어서 뭐 음상 부족, 양상유연대 음상 부족, 그러니까 자음지제를 막 쓴다든가, 그 위험한 얘기죠. 예. 열이 막 얼겁게 달아올라서도 대청룡탕을 써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얼굴 뻘개지면은 덮어놓고 자음지제 쓴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예. 몰랐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마칠 때까지 금교율학 조문 한 몇 개월 있어 마치겠지만 증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증상이 어떠한 구조 속에서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에 의해 가지고서, 구조에 의해 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증후에 의해 가지고서 이 증상을 결정하는 것이지, 증상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후세방에 적은 사람들은 두통하면, 저도 뭐 20대 때거든, 잘 안 나니까 천궁다조산이 잘 맞더라. 천궁다조산 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고, 덮어놓고 뭐 반화백주 천마탕을 쓴다든가 이런 건 완전 초보적인 단계죠. 그러니까 그 환자를 통해 가지고 이 환자가 두통을 호소해서 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을 다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환자의 몸 상태를 보고서 어떠한 상태 속에서 이 사람이 두통이 있고, 설사 구안화사가, 어떤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야, 중경서에는 구안화사라는 말도 없는데 구안화사 환자가 뭐 어떻게 고치냐? 제가 좀 심한 말 할게요. 그 사람은 아직도 중경서를 모르는 거예요. 구안화사가 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증상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사람의 몸의 체형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병동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응용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적으로 어떠한 병증에 대한 어떤 이름을 가지고서 고전에 대해서 찾으려고 그러면 없죠. 당연히 없죠. 중경서는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금계요약도 마찬가지고. 금계요약은 조금 변형이 됐죠. 예를 들어서 뭐 풍한서습이라든가 풍습상박이라든가 벌써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벌써. 그러나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후를 이게 우리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면서 물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장점 위주로 이제 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증후가 뭐냐, 제가 그 독법에서 증후론을 썼잖아요. 그죠? 제가 20년 전에 쓴 글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제일 처음에 쓴 글이에요. 그게 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죠. 제가 앞서도 금계요약 강의하면서 증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증후가 결국은 뭐냐, 요즘 말로 하면 구조주의라는 거죠. 구조주의. 구조주의란 말은 철학적으로 현대에도 유용한 관점이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증후론 하면은 좀 생뚱맞을 수가 있죠. 철학적인 개념으로. 근데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소시료 같은 사람은 불가에서 말하면은 거의 선승의 지위까지 올라갔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통찰력이 있던 분이에요. 자, 요건 제가 증후론에서 또 한 번 여러분들한테 재인식시키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요건 제가 20년 전에 쓴 글이니까 우리가 중경서 조문을 보면은 참 구구한 증상, 참 별 볼 일 없죠. 땀이 있냐 없냐,
오한이 있느냐 없느냐, 갈증이 있느냐 없느냐, 참 무의미한 증상들에 나열하고 평보방착,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죠. 주자가 논어를 입고 쓴 거래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툭 던져놨다는 거예요. 공자가 말한 것은, 공자의 언행록은 뭘 의도를 가지고 뭐를 잘 쓰기 위해서 표현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제자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 툭툭 던져놓은 거예요. 이게 요즘 말하면 무심타법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툭 던져놓은 거예요. 그런 것 같으나 중경이 증상을 취한 데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생각하라 그랬죠. 중경이 증상을 취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금교회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당대의 대가들이거든요. 증상,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증상은, 증후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왜 그 사람은 하필이면 이와 같은 증상을 썼을까? 취했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중경이 됐던 누가 됐던지 간에 자기의 뜻을 증상의 나열을 통해 가지고서 다 표현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 표현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거기에는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하나 그 증상을 이해를 하다 보면은 하나의 증상도 귀숙, 돌아가지 아니함이 없다. 어떠한 하나의 증상도 반드시 어디로 귀결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증후의 나열, 하나의 증후에는 경중이 없지 아니하다. 경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증과 객증, 잡증과 궤병이 병인의 단서가 아님이 없다.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모든 증상은 병인의 실말이다. 자, 지나치게 얘기하면은 증상이 병의 원인은 아니지만 증상에는 병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구구한 증상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 자, 그러면 그 증상이 뭐냐? 하나의 어떤 증상이 상황에 따라서 병위의 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병성의 상이도 되기도 하고. 제가 그랬죠? 갈증이 있다. 갈증이 있다. 병의 성질이면서 병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변이 막혀 있다. 병의 위치를 말하기도 하면서 병독의 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품을 한다. 병의 정황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땀을 흘리자. 무한이라고 표현했다. 병세의 관점에서 표현한 말이죠. 어떤 사람이 오한, 예를 들어서 한열왕래한다. 흉욕고만이 있다든가. 병기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병세가 호전될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병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증상이 어떠한 구조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증상, 하나의 약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술되거나 이유 없이 기술되거나 가감되는 경우가 없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벌써 재작년인가 2년 전에 강의한 건데, 여러분 제 나름대로 이것은 고심을 해가지고 저 이전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병이, 병성, 병독 이런 말을 했지만은 그건 다 추상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현실적으로 근거를 통해 가지고서 막연한 말보다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예. 책에 분명히 다른 책에도 분명히 있어요. 병이 병성 뭐 병독이니 병정이니 병세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증상하고 결부시켜서 어떠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작년에 출간했던 중경서 독법 상학원의 머리글에서 쓴 글인데 여러분들한테 또 주제넘게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경서를 공부한다는 거 뭐죠? 글을 무조건 읽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중경이 제시한 현상을 보는 거예요. 자, 만약 중경이라는 사람이 그 현상을 일찍이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현상이 있어도 우리는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경이 인식한 사고방식에 의해서 반영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경과 같은 인식이 없으면 그 현상이 있어도 우리는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왜 이 사람이 이 증상을 취했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식이 눈에 띄지 그렇게 되질 못하면은 우리는 매일 환자를 보면서 그와 같은 현상을 접해도 맨날 우리는 극증, 아주 심한 증상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중경은 심한 증상이라 하더라도 약 쓰는 거 보면 어떨 때는 황당해요. 마황탕을 쓴다든가 승기탕을 써버려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은 배설을 시킨단 말이에요. 극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토와 삼법은 미연의 병독을 방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증인 상태일 때도 치료되는 치료법의 하나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경이 제시한 그 현상은 알고 보면 중경이 홀로 독특했다. 예, 이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옛날 독특. 중경이 홀로 얻은 거다. 이유가 있는 거죠. 홀로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이 어떤 이유로 중경에게 포착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글을 읽어도 여러분 처방 하나 배운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경은 왜 이 현상, 이 증상을 취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눈이 인식이 뭐랄까 재정립이 되고 인식. 제가 자꾸만 이런 괜히 유식한 아는 척하려고 해서 쓰는 말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도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처방을 배우려고 하지 마라. 인식의 전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군자탕이 얼마나 좋은 약이고 사군자탕이 얼마나 좋은 약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를 보호하고 혀를 보호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현상이 어떤 이유로 중경에게 포착된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포착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재정립을 하고 현대 자연과학에도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중경 시대나 금교율학에 이것이 무슨 다음에 가면은 황달이라든가 이러면 황당한 약 같은 건 엄청 많아요. 예.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썼다가는 요즘에는 진짜 소송 걸려가지고 면허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은 현대의 학문을 우리가 받아들이건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고전이라고 해서 다 맞습니까? 예,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의학이라고 하는 중경서와 금계요약이 고전 중에 한의학의 고전 중에 일단은 고전이기 때문에 또 임상서적의 기본 원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올바르게 습득을 하고 이것을 새로운 방법에 의해 가지고서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며칠 전에 그 후배가 아이 뭐 자꾸만 형 구조주의라는 말을 간혹가다 하는데 구조가 뭐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주제 넘게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물론 저는 분명히 이거를 고민을 증오론을 쓸 때 이런 문제를 사실 고민을 했어요. 글을 어떻게 써야 될까?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글과 문자 또는 뭐 언어라고 되고 또는 이름 또는 명분을 통한 개념 논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거를 글을 쓰면서 잘 이것을 포용하면서도 극복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글 쓰는 방법에서 중요한 그것은 뭐냐면은 증상이라는 거예요. 증상은 현상이잖아요. 그죠? 이건 뭐 제가 한두 번 얘기해요. 이 현상은 이 표현도 문제가 있어요. 현상은 실제하는 증거다. 그러나 이 현상을 설명하는 글은 하나의 기호다. 현상은 실제고 실제한다 그러면은 이 실제하고 기호가 같으냐? 같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되느냐? 증상이라고 하는 용어만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경서와 근교요약을 봤을 때 증상 이외의 것은 전부 다 후세 사람들의 가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 가설 속에는 그 시대의 상황적인 인식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놀라운 해안이 있는 반면에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려내고 취사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서 항상 고민했던 건 바로 이거예요. 증상은 현상인데 이 현상은 실제하는 것과 이 현상을 표기하는 글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기호거든요. 기호가 실제를 설명을 하기는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 기호는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과거 2000년이나 미래의 수천 년 뒤에라도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물론 중간중간마다 용어의 개념은 변할 수가 있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그와 같은 단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증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고전을 이해해야지만이 정말로 고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하지가 않다는 거죠. 솔직히 해서 저는 이것도 조금 위험한 얘기인데 저는 한의사들 만나서 얘기를 하질 않아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불통해요. 말이 불통해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 글을 쓴 배경에는 300년, 한 350년 전에 중국에서 고증학이 나타났을 때 중국 그 초기에 가금 같은 분도 거의 당대의 천재그랬는데 방법상에 있어서 뛰어난 그 해안도 있지만은 논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많이 범했어요. 근데 그 뒤로 우리 한의학은 전혀 진보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 관점이에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쓴 것은 뭐냐면은 중국 350년 전에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고증학이 모든 문화 전반에 나타났을 때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 한의학만.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느냐, 현대. 일본 한의학하고 우리 한의학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완전히 이 정도의 인식은 최소한도 1960년도에 이미 어느 정도는 이 자리 잡았어야 됐어요.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들도 한의사들 보면 귀신이 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해요, 진짜. 뭐 황당해서 말을 섞고 싶지도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올바른 표현을 해야 된다. 올바른 표기. 올바른 표기. 자기만 아는 얘기를 하지 말자. 자기만 아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허사론을 쓴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는 아주 그냥 그 고전을 읽으면서 아주 그냥 그 뭐랄까 징글징글 맞아요. 이 허사 속에 허사에 자기를 감추고 남도 감추는 거예요. 명대의 어떤 학자가 그랬답니다. 학문으로 자기도 가려서도 안 되고 남도 가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릴 수 있는가? 우리 한의학은 어떻게 가르쳤냐? 이 허사 속에 다 숨어버린 거예요. 책임이 없죠. 예. 현대는 거의 양방용어를 써가지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 이론적 배경 속에는 허사가 존재해요. 우리 한의학 사회 속에는.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이거 벌써 300년, 400년 전에 이거는 벌써 깨졌어야 되는 건데 못한 거예요. 고중학자, 중국의 그 고중학자들도 그 한의학을 적었던 사람, 가금을 주시해가지고 이야 뭐 섭천사라든가 서령태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더 심해진 거예요. 더. 후세 사람들 글 보면, 청대의 글 보면은 허사가 더 심해졌어요. 명대 글보다도.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구조주의, 참 멋진 말이죠. 구조 속에서 언어의 의미, 문자의 의미, 이름의 의미, 또는 증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비교적 그래도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제가 오늘 또 하다 보니까 조금 막 열불이 터져가지고 한 거 양해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